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30년 가까이 대통령들을 가까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와.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볼펜 영상 굶어 죽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아, 이게 지도자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억이 있어요. 내가 정치, 언론, 검찰, 역사 등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오늘 제자리로의 1교시 정치 시간에서는 우리 사회 원로가 보는 정치 지도자의 조건, 그리고 상식적인 정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1타 강사는 한국 사회의 어른, 시대의 목격자를 모셨습니다. 무려 7명의 대통령, 7개의 정부에서 일해보신 분입니다.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나셨고요. 1977년 박정희 정권에서 국토통일원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 전두환 정권에서 남북대화 사무국 남북대화 운영부장, 노태우 정부에서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에, 통일부 장관까지 맡으셨는데 노무현 참회 정부에서까지 통일부 장관을 연이어 맡으시고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한국 사회의 어른, 찐 원로 정세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데없이 제가 지금 교복 입은 여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선생님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잠깐 쉬었지만은 문재인 정부까지 계산하면은 그래서 한 9년, 거의 30년 가까이 대통령들을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와. 역대 대통령치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1시간 후면 본인이 59분 얘기한다는데, 두 번째로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도 말이 많은 분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60년대에는 이제 차트 보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트 보고가 뭐냐면, 와, 판서다. 판서 시작하신다. 오, 잘 그리신다. 뭐 이런 식으로 원인 분석, 대책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그 종이에다가 글씨를 굵게 써가지고 대체로 부처의 기업관리실장이 이제 그 차트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그럼 대통령 바로 정면에 앉아 있어요. 바로 그 한 PD가 앉아 있는 정도의 거리에 앉아가지고 다 들어요. 다 끝나고 나서 꼭 질문합니다. 보충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장관 생각은 어떠냐. 부처에 꼭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독재자고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뭐 죽이고 한 그 점은 참 문제가 많지만은,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에 잘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북한 핑계를 많이 댔어요. 선거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북한의 적대적인 행위 때문에 군인이 대통령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북한 핑계를 많이 댔어요. 반박정희, 반체제, 반정부 세력을 전부 다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사형시키고 막 그랬지. 그 유명한 인민혁명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인데,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애매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판사들이 나중에 대법원장도 되고 그럽니다. 통일부 이름은 이제 국토통일은 아닙니까? 근데 국토통일이라는 개념은 민족통일 이전에 북한 땅을 수복하겠다는 개념이라고. 그런데 영어로는 또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민족통일이지.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하느냐? 통일호는 국론 통일에 힘을 쓰세요. 국론 통일? 국론 통일. 그러니까 북한 편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고 떠나더라고. 그래서
야,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절묘하게 써먹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말을 좀 적게 하지만은 질문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을 보고받고 쫙 얘기를 해요.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비슷한데요? 윤석열 씨랑? 좀 비슷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얘기 듣기도 합니다, 가끔은.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말수가 적고 말을 듣는 쪽입니다, 거기는. 표정이 그렇잖아요. 관상부터가 말을 듣는 관상이죠. 역대 그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미국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가 그의 정통성의 원천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거나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 대신 미국이 지지를 해주는 것이 그의 정통성이야. 다른 표현을 쓰면은 조선전후 시대에 조선의 왕이 죽고 세자가 임금에 올라서도 중국에서 책봉서가 오기 전에는 그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정권의 정통성이 약한 관계로 미국으로부터 이제 책봉을 인정을 받는 그것이 정통성의 원천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많이 끌려갔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원력 쿠데타 하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을 갖다 만나고 오면서 우리 여론이 미국에서도 승인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전두환 대통령도 5.18까지 일을 벌리고 나서 12.12 말할 것도 없고 하고 나서 당시 레이간 대통령인가 대통령이 그랬을 거야 아마. 그 만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그 비서장한테 많이 줬습니다. 그러고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도도 문제가 있는 거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고 오면 책봉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짓입니까? 요즘에 한덕수랑 최상목 아니에요? 글쎄 바로 그런 거야. 근데 그걸 다시 지금 되풀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은 그건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나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 아이가. 내가 뭐 미국한테 뭐 꼭 뭐 물어볼 필요는 뭐 있노? 아, 실제로 그렇게. 그럼. 93년에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과 북한이 먼저 협상을 시작했어요. 우리 몰래. 그러자 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 하지 말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고함 지르고 했는데 여러 번 북미 협상 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나는 그 미국이 하자는 대로 못한다. 하는 식으로 대들고 그랬어요. 군인 정권, 군인 대통령들을 뭐 이 지하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문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바로 그러면서 그게 정통성의 문제다.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까 나는 우리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었었죠.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제 가까이서 좀 봤는데 비서관을 했으니까 그분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와. 보고서를 가져가도 보고서를 안 봅니다. 책상에다 놔둬요. 내 귀가 좋으니까 말로 해. 그리고 한 10분 지나면은 벽에 시계를 봐. 지루하다 이거야. 끝. 10분 이랬어. 그러니까 그 분은 요점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돼 그분한테는. 원인 뭐 경과 무슨 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아주 간단한데 그분의 장점은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육군 내에 그 육군 사관학교 그 졸업생들 군대 내 일진이지 일진 하나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를 과감하게 처리해 버리더라고. 난 그때 정권 초부터 비서관 했으니까 두 번째 이 금융실명제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것도 결행을 해버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그때는 부의사관 이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모 재산부터 시작해서 자녀 재산까지 직계 존비속 재산을 전부 등록하도록 해가지고
신고하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참 참모들의 얘기를 길게 듣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단점은 있으나 결단력은 대단하다. 근데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다 있긴 있으셨나 봐요.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분은 기자들이 표현한 건데 얼마나 말하자면 요점을 잘 정리하느냐 하는 그런 표현인데 허공에다 점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자들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따뜻합니다. 표정이 좀 푸근하고.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자세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또 하나의 또 특징은 뭐냐면 연설문을 길게 쓰면 화냅니다. 짧게 써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대중 연설을 하는 데는 문장을 길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메시지 전달을 잘 못 받아요. 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나는 이제 통일비서관으로서 회담 대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이제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 대신 북한이 이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김일성 주석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빨라.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근데 요점은 빨리 파악하세요. 그거는 탁월해요. 그래,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즘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을 퍼주기라고 욕을 한단 말이야.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긴 설명 필요 없이 경제 지원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식으로 그 틀 속으로 김일성 주석을 끌어들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알아듣는 것은 대단한 이해력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보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반독재 투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정부로 쳐줘야 됩니다. 그 이름이 문민정부 아닙니까? 문민정부라는 얘기는 군사정부의 반대 개념이거든. 김영삼 대통령은 제일 좀 본받아야 할 리더의 자질, 결단력 이런 걸까요? 김영삼 대통령 결단력. 결단력. 정책도 좀 실용적인 걸 위주로. 그럼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 94년에 김일성이 이제 7월 달에 세상을 떠고 난 뒤에 95년에 북한은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북한 주민 2,500만이. 농사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후가 나빠져가지고 식량 부족 상태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 95년 5월 달에 북한이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이게 잘못하면 보트 피플이 일본으로 오겠다는 생각을 일본에서 한 겁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50만 톤을 주겠다고 그랬었어요. 50만 톤 주겠다고 그랬는데 일본 나름으로 계산을 하니까 50만 톤 정도 주면은 보트 피플은 안 나올 것 같다. 그 기사를 보고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북쪽에서 나를 욕할 망정 같은 우리가 동포인데 굶어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쌀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일본이 먼저 주지 마라. 우리가 먼저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5만 톤을 보냈는데 참 북쪽 사람들이 비로 보내는 건 좋다. 근데 남쪽에서 쌀이 온다는 것을 우리 인민들이 아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 표시 없이 포대에다가 적십자만큼만 해라. 빨간 적십자. 해달라는데 해줬어요. 근데 쌀을 가지고 가면은 배에다 싣고 가서 북한 말하는 공무원들한테 넘겨줄 거 아니에요? 이게 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조선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쫙 퍼지지. 남쪽에서 쌀이 왔다. 나중에 일본에서 보낸 50만 톤도 소문은 그 남쪽 걸로 소문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나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쌀 지원을 허물어 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때 소문이 나고 그걸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대남 적개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2000년 6.15 정상회담 후에 김임대중 대통령이 그 대북 지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북 지원이 본격화되니까 정말 북한 민심이 녹아내리는 걸 우리는 최일선에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남한산 라면, 뭐 신라면이 됐건 삼양라면이 됐건 라면, 초코파이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북한 민심이 녹아내리더라고요. 남쪽에 대한 동경심이 그냥 날로 커지는 거야. 그런 토대 위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다음에 교류협력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K-팝이 들어가고 K-드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K-칼처. 근데 그 남북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게 지금보다 덜 했던 거죠. 아, 김영삼 대통령 국내 정치에는 그렇게 이용을. 우리나라 여론 지형은 중도 60, 보수 20, 진보 20 되게 2대 6대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 정책을 얼마나 홍보를 잘 하면서 결단력 있게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60%가 또 이렇게 따라간대요. 이 60%를 어떻게 끌어들이냐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비판은 항상 나옵니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 진보 정권에서 대북 지원하면은 이 보수가 이제 극보수가 퍼주기라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중도가 이리 따라가. 예를 들면 95년 6월 25일 날 대북 그 지원 쌀을 싣고 가는 배를 갖다서 떼어가지고 부산항에서 청진항으로 보냈다는 것도 그 대단한 결단이지만, 베이징 쌀 회담 때 이야기인 거죠? 아, 그때 조선일보 사설이 퍼주고 뺨맞기 그러면서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가 대북 정책을 용기 있게 밀고 나가면은 60%는 따라옵니다. 이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와요, 보수에서도. 아, 뭐 주니까 조금 조용해지긴 하네. 응? 총소리가 안 들리네, 비무장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이제 차관으로 모시게 됐는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 생전에 여쭤보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3년 8개월이나 했으면은 누가 봐도 그 김영삼 사람으로 보고, 그 정적 관계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사람을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안 쓰는 게 다반사지. 그런데 나를 차관으로 임명을 하시더라고.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캠프에 끼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캠프에 끼웃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켰는지 모르지. 왜냐하면 그때는 이회창 후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그쪽에 줄 쓴 사람이 많았었어요. 이회창 후보의 막내 동생이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아주 친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 집에도 놀러 가서 이회창 그 후보의 어머니가 해주신 뭐 밥도 먹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다들 이 친구들이 야 세연아, 이번에 그 이회창 선배가 이제 대선에 출마했는데 네가 통일 문제만큼은 네가 좀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 캠프에 끼웃거려 가지고, 그때 내가 통일연구원장 할 때지만 끼웃거려 가지고 벼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뭐 필요하면 뽑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학자로서 가서 활동하면 되는 거지. 민족통일연구원장 김영삼의 비서관도 했지만은 정세현이는 거기를 안 가더라.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내 편은 아닐지 몰라도 정치 바람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데 짐작입니다. 여쭤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참 그분은 대단하세요. 내일 보고 날짜가 잡히면 보고서를 미리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놓고 그 다음날 가면은 이 보고서에 군데군데다 줄을 긋고 쭉 끌어내서 뭐든지 질문할 걸 써놓은 거야. 야,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다 줄을 쫙 긋고 이쪽으로 그래서 뭐 질문을 그걸 써놓고. 무서우셨겠어요. 무섭다기보다는 긴장이 되지. 꼭 굉장히 점잖게 예의 바르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거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요 부분 이게 무슨 뜻이요? 그다음에 또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통일부 장관이나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는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사기를 못 치겠네요. 못 치지. 예를 들면은 이제 국방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국방부 차관한테 들은 얘기예요. 98년도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하는데 북한 군사력을 몇십만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99년에 보고 오려고 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98년 보고가 틀렸더라는 거야. 그래서 98년에 슬그머니 이제 남북한 군사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북한은 이 점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고 이 점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뒤져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북한 군사력이 작년에는 몇십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0만 단위를 가지고 100 몇십만인데 작년에는 110만이라고 하더니 금년에는 120만이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질문 나올 걸 대비하고 보고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최고 정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거기서 건의하는 것을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게 정책이야. 근데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장단점을 대통령이 직접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면서 요거는 조심해서 피해 나가시오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하고 설명을 듣고 그게 오르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네요. 그게 정책 결정이야. 다시 돌아가서 다음 정권이 본받아야 할 정치 지도자의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끝나니까 바로 김대중 평화센터 부의사장을 맡으라고 하시더라고. 그건 버스비도 안 주는 자리입니다. 직접 임명하신 거잖아요. DJ가. 근데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정책 토론. 임동원 장관 그다음에 또 나 박지원 비서실장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넷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세 분석 토론을 했어요. 그런 저희 인연으로 해서 대학에 초청 강연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때마다 학생들이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저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한 가지 해주십시오. 청년들한테. 그때 엄청 유명한 말이네요. 서생이라는 게 이제 책 보는 사람이지, 학자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하십시오.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하여튼 뭐 자질구레한것까지 많이 알아두라 이거야. 그러나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장사꾼이 이건 이 값에 사는 게 나아 지금. 아니면 지금 값이 내리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사고 싶을 때 더 내리기 전에 이 사람한테 파는 게 좋아. 이게 상인적 현실 감각이란 말이야. 결단이지, 필요하지.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를 하되 뭘 결정할 때는 상인이 결단 내리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라. 또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쓰지는 않더라고. 또 하나는 망원경적 시야. 넓게 보라 이거야. 서생적 문제에서 비슷한 거지. 현미경적 시야. 자세하게 들여다보라 이게. 멀리 넓게 보지만 결단을 낼 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은 아주 분석적으로 들여다봐서 거기서 딱 결정하라.
요 두 개를 쓰시더라고. 윤석열 씨는 반대 아니에요? 현미경적 씨는? 아, 거기는 에이 뭐 현미경적 시야도 없어. 무속적 시야와 무속적 시각만 했지.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저런 철학을 좀 배워야겠네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는 그분이 어디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역시 방대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한 번은 자료를 갖다 드렸어요. 대통령님,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돋보기를 꺼내시더라고. 쭉 신문 기사에다 볼펜을 그어요. 이게 지금 기억할 만한 대목이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조금 있다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요. 수첩에다 옮겨 적더라고. 항상 그렇게 그래. 하시나봐요. 하여튼 사저에서도 책을 보시다가 뭐가 좀 크게 든 게 있으면 반드시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그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냥 놀아도 되는 그 나이에 신문이나 책에서 좀 기억해둘 만한 그런 대목이 있으면은 밑줄을 그어놨다가 반드시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이거야. 근데 그 수첩이 어떤가? 내가 한 번은 옆에서 보니까 수첩을 꺼냈는데 보니까 그냥 그 좁은 칸에다가 글씨를 빽빽하게 썼는데 이게 옛날에 옥중 편지 쓰던 그 실력입니다. 어? 여기서부터 생각해 쫙 마진이 없어. 마진이. 어? 지갑만한 수첩 그 칸이 얼마나 좁겠어요. 근데 거기다 빽빽하게 적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님 그런 식으로 글씨를 쓰시면 수첩 장사하고 볼펜 장사는 굶어 죽어요. 좀 글씨 좀 크게 좀 쓰시고 좀 어? 큼직큼직하게 쓰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쳐다보고 웃지도 않아. 자고는 굉장히 꼼꼼하고 그러신 분이고 80이 넘어서도 그건 메모를 하더라고. 그건 배울 점이에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그걸 많이 내가 겪어봤는데 하여튼 유식해서요. 괜히 말 잘 못 꺼내면은 역사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막 30분, 1시간 막 갑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이 여러 가지로 그 견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햇볕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솔직한 얘기로 많이 걸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하려고 할 때 그거 미국한테 물어보고 있으면 시작 못 해요. 근데 그때 시기적으로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할 때야.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까지 쏘는데 무슨 금강산이 하는 여론이 당연히 일어났어요. 우리 국내에서. 난 그때 차관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이게 지도자다. 일부러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일까지 미국한테 우리가 허가받아야 돼? 미국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문제를 삼는 건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하면 돼. 그런 그 자신감 내지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할 때 당시에 여야 정치권은 좀 어땠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당연히 저항이 나오고 반대가 나오죠. 청와대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언론을 먼저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여야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해요. 그냥 신문에 발표만 하고 마는 게 아니야. 나는 특히 내가 이제 책임자로 있을 때 장관으로 있을 때는 먼저 여야 대표들을 찾아가요. 가서는 신문에 안 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이렇게 좋게 나올 겁니다. 박근혜 대표 때 천막당사 시절에 천막당사까지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또 뭐 박희태 대표 시절도 있었고 뭐 이회창 대표 시절도 있었고 여야 대표 찾아가서 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언론사의 담당 논설위원 조찬합시다. 메트로는 그룹핑을 해야 돼요. 그룹핑을. 뭐 전부 모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야. 근데 보니까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우면 그것도 돼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면 또 그 밥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 자, 그렇게 해서 논설위원들한테 이번 회담 결과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은 이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국장 회의. 사설은 사설이고 또 기사는 기사 아니요. 편집국장들
또 정치부장들 또 별도로 또 만나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 나가는 거죠. 정부 정책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소위 비판적인 언론일수록 더 친절하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햇볕 정책이 98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98년 연말쯤에서 여론조사에서는 하여튼 지지율이 뭐 90 몇 프로인가 나왔었어요. 91%인가.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잠만 말고 따라와 하는 것보다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 여론 지도층들한테 어떻게 성의 있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중도 60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원래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대화, 타협, 설득. 그렇지.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는 걸까요? 난 그 대통령이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가, 어떤 인생관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이 참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뭐 처음부터 내 말 안 듣는 것들은 그건 반국가 단체고 말이지 뭐 종북 세력이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 경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지면 돼. 굴복시켜야 돼. 바로 그 경험이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무조건 끌고 오려고 그러는 검사 경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국내 정치 또는 대외 관계가 그렇게 됐다고 나는 봐요. 질문 있습니다. 윤석열 씨한테도 그랬고 국민의힘에도 이런 정치는 처음 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극우화되고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행태는 이제까지 진짜 없었나요? 정치권에서? 그게 처음이야. 근데 그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먼저 딱 입장을 얘기를 해놔버리면 다 그리 따라가요. 한비자가 바로 그걸 경계했어요. 군왕이 자기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다들 그쪽에 줄을 선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안 나온다. 폐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권력이라는 그런 거다. 신하들을 토론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옳은 얘기 하는 사람을 딱 찍어놨다가 딱 임무를 주고 거기 성공하면은 표수를 높여주고 실패하면은 벌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임금이 바라는 방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100가지 지혜를 짜내게 돼 있다. 그러나 임금이 먼저 얘기해버리면은 아무도 안 움직이게 돼 있고 그냥 앞에서 그 아부만 한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까지도 정말로 그 외골수로 나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되면 그게 참 민주국가의 정당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이 독서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 나온다고. 김영삼 대통령 그런 질문, 고약한 질문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흑수저 출신이지. 응? 흑수저인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뭐 부잣집 아들로 그 당시 해방 후에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뭐 금수저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 졸업하고 독학으로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고시 합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독서량이 많아요. 굉장히 유식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아는 것이 없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어설픈 대학 졸업생 석사 박사보다 훨씬 유식합니다.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지만은 사람이란 게 약간의 결핍감. 뭐 좀 모자라다 내가 학교를 많이 못 다녔다. 흑수저밖에 안 된다.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력 끝에 결정권을 가지게 됐다. 그랬을 때 항상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결정권이 없을 때, 의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가, 어떤 피해를 느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자관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정권 초에 나를 계속 전임 정부의 장관을 그대로 스테이하라고 그래서 장관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억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그 대북 지원 관련해서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북 지원을 또 하지 말라는 건 줄 알고 긴장해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대북 지원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도리.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거래 개념이 아니고 도리로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상당히 그릇이 크구나. 정치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평양 가면은 회담 대표단들한테 분명히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까지도 그 뜻이 전달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도 보고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리 보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미리 보내라고는 안 해요. 근데 바로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보면서 쭉 하면서 질문할 거 준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해요. 어쨌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세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대북 지원이 그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북한 사회 변화를 그 유도한 그 업적은 지워져서는 안 되고 계속 길이 남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추진할 수가 있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도 하고 뭐 수석 비서관도 지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결이 좀 다르더구만. 어떻게 다르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반응도 아주 탁 집어서 얘기를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두루뭉실하게 좀 점잖게. 그 다음에 엄청난 독서량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대 양당 중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도자들 중에서 누구랑 가장 비슷할까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뭐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째 독서량이 많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그 수락연설 30분 동안 원고 없이 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문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독서량이 엄청나다는 얘기고, 독서량이 엄청나다는 얘기는 서생적 문제의식, 망원경적 시야, 이거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단 낼 때 보면은 지난번에 그 총선 때도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채택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결정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자관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말하자면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국회의원으로 진출시켜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판단을 했는데,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바로 서생적 문제의식 플러스 상인적 혈신 감각에 입각한 판단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한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가방을 팍 결단 내리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올라가면은 그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정치도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국제 정치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자국 중심성.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나라 그 정도 컸어요. 덩치가 커졌어. 한국은 지금 이제
한때 문재인 정부 때는 G10 반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선진국이 돼가지고도 아직도 대미 굴종적 외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하자는 게 좋아.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를 몇개 살렸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물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우리한테 많이 했습니다. 내가 45년생인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51년, 2년, 3년 때 미국에서 보낸 뭐 옥수수 가루, 뭐 밀가루, 뭐 쌀 이거 다 먹었어요. 또 지나가는 미군들한테 헬로 오케이 뭐 하면 던져주는 초콜릿도 받아 먹고 고마웠지. 그러나 그들이 우리한테 고맙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여기다 뿌리를 내려야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말로 해서 서태평양을 완전히 미국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교두보를 한국에 확보하려고 해서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다는 그런 식의 얘기는 그건 더구나 경제 관료 출신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죽으라고 일을 해서 G10까지 올라갔는데 국민들이 G10을 만들어줬지 미국이 만들어준 겁니까? 그러면 이게 한반도가 이제 중국이 바로 여기 있고 러시아가 바로 여기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강대국들이에요. 중국도 지금 G2가 됐어요. 러시아적 군사 강국이에요. 이런 강국들에 둘러싸이는 소위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하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나라야. 일본한테도 물건을 팔아야 돼. 미국한테도 물건 팔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심지어 러시아를 또 개발하는데도 관여를 해야 돼. 러시아 개발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미국 모든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서 무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외교는 자국 중심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언젠가 여기 뭐 통일 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을 내가 했는데 그 이제 자문위원이니까 나이가 많다고 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뭐 앉히든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자국 중심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내가 안심을 했어요. 자국 중심성이라는 그 얘기는 사실 내가 정세의 외교 덕후라는 책에서 자국 중심성을 강조했어요. 그 부제가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거의 정해졌네요. 대통령이 거의 정해졌어요. 아닌가? 그럼 인품은 가치관, 인품 이런 거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라는 게 적과 동지 사이에서 결단 내리면서 이때는 이쪽을 동지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삼을 수도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직업이 정치인인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슨 뭐 공자맹자 같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정치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참모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듣다 보면 아, 저 얘기가 옳구만. 자기가 몰라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만. 그런 정도 그 분별 능력은 다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결단, 경청, 지식 요렇게 세 가지는 갖춰야 한다. 그렇지. 인품은 부인한테만 잘하면 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리로 2교시 주제는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1타 강사 정세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따가 편집에는 박수 소리가 한 100명 있는 것처럼 들어갈 거예요.